안녕하십니까. 정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의교수 박용규입니다. 베스트팔렌 조약은 한 세기의 종교 분쟁을 종식시킨 너무도 중요한 조약이었습니다. 영미권에서 베스트팔리아 평화 조약은 웨스트팔리아 평화 조약으로 더 널리 알려진 조약이었습니다. 베스트팔렌 조약은 30년 전쟁의 결과로 맺어진 국제 조약이었습니다. 이 조약을 통해서 비로소 프로테스탄트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력한 종교로 정치 세력까지 주도하던 로마 캐토릭은 30년 전쟁의 패배로 영향력이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신성 로마 제국과 합스부르크가의 스페인도 더 이상 유럽의 맹주가 아니었습니다. 30년 전쟁을 주도한 프랑스는 영토를 넓히고 유럽의 패권주의를 선도하는 패권 국가로 확고하게 부상했고, 스웨덴도 강력한 패권 국가 중에 하나로 부상했습니다. 확실히 30년 전쟁과 베스트팔렌 조약은 유럽의 종교 정치 지형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유럽에서 로마 캐토릭 대 칼빈주의 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30년 전쟁이 발생한 지리적 무대는 보헤미아였고, 시기는 1618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발발하게 된 배경을 좀 더 당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종교 전쟁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랑스가 1598년 앙리 4세를 통해 낭트 칙령으로 종교의 자유를 얻기까지 프랑스의 칼빈주의자들인 위그노들은 위그노 전쟁을 1562년에서 1598년까지 벌였고, 네덜란드가 칼빈주의 종교의 자유를 얻기까지 네덜란드 칼빈주의자들은 네덜란드 독립전쟁 1568년에서 1609년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칼빈주의가 극심한 박해를 받은 것은 1555년 아우구스부르크 종교 파이를 통해서 루터파들이 캐톨릭으로부터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았지만, 그것은 루터란들에게만 국한된 종교의 자유였기 때문에 칼빈주의자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이 극심한 박해를 받고 너무도 많은 이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너무도 많은 칼빈주의 위그노들이 순교했고, 네덜란드에서도 피해 심사회를 통해서 참으로 많은 칼빈주의자들 18,000명 이상의 칼빈주의자들이 이단으로 순교의 반열에 올랐던 것입니다. 우리는 당시 실권을 쥐고 있었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들과 스페인의 합스부르크 왕가가 철저한 로마 캐토릭주의자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제국 혹은 국가들을 로마 캐토릭으로 통일시켜 정치적인 안정을 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 신앙을 따르는 이들을 반역자들로 무참하게 처형한 것입니다. 예수회는 프로테스탄트 처형에 가장 앞장섰습니다. 1557년 루터가 세상을 떠나고 독일에서는 로마 캐토릭의 영향력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독일에서 카톨릭에 유리한 정치와 카톨릭을 선호하는 지도자들의 출현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상실된 카톨릭의 전세를 회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반종교개혁을 통해 카톨릭 세력이 급성장해서 칼빈주의자들은 생존권마저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회를 중심으로 카톨릭 세력이 커졌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은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었고, 프로테스탄트는 위축된 것입니다. 1549년 바이에른 지방 잉골슈타트를 시작으로 합스부르크 왕가가 지배하는 전역과 마인츠, 쾰른, 토리어, 밤베르그, 비르츠부르크, 풀타, 보토모아,
민스터, 오스나비르크 이런 지역에서 상당한 신장세를 보인 것입니다. 잉골슈타트 대학, 비엔나 대학, 마인츠 대학, 쾰른 대학, 트리어 대학, 밤베르그 대학, 비르츠부르크 대학이 카톨릭 학교가 되었습니다. 카톨릭 세력을 확장하는 데 크게 기여한 인물은 알브레이트 5세였습니다. 게다가 합스부르크 왕가 루돌프 2세가 황제가 되면서 개신교도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해서 개신교는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칼빈주의를 일찍이 수용한 독일 발츠 선제국에서 칼빈주의가 급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토 하이니를 계승한 프리드리 3세가 칼빈주의를 수용하면서 발츠 선제국은 독일 내 칼빈주의 운동의 요람이 된 것입니다. 당시 발츠 선제국의 수도 하이델베르그에서는 독일의 명문 하이델베르그 대학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프리드리 3세가 트렌트 회의에 필적할 만한 신앙 고백을 작성해달라고 하이델베르그 대학 교수 카스파르 올레비아누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우르시누스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만든 것이 독일 개혁주의 최대 걸작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입니다. 1563년에 초판이 발행된 후에 독일 전역 네덜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폴란드에도 이 신앙 고백은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카톨릭 대 칼빈주의 대립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충돌이 1606년에 개신교 도시 도나우 베르트시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도시는 전체가 개신교도들이었고 유일한 캐톨릭 교회는 하일리 히크로 이츠라고 하는 이름의 수도원뿐이었습니다. 1606년 축제일에 이 수도원 주최로 카톨릭 신자들이 도나우 베르트시에서 축하 행진을 하면서 수도원 밖으로 진군했습니다. 이를 목도한 개신교 신자들이 분노해서 투속하는 등 캐톨릭과 개신교가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수도원 원장은 황제 루돌프 2세에게 호소했고 황제는 바이에른 공작 막시밀리안 1세에게 카톨릭 보호를 명령해서 막시밀리안 1세가 1607년 그 도시를 무력으로 점령을 한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도시를 점령한 카톨릭은 프로테스탄트의 철군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신교 소유 재산이 1555년 아우구스부르크 평화회의 이후 캐톨릭으로부터 차압한 것이니 반환해야 철군할 수 있다고 맞선 것입니다. 프로테스탄트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였죠. 카톨릭의 무력 도전 앞에 위협을 느낀 프로테스탄트 영주들이 발츠 선제후국의 프리드리 4세 주도로 1608년 5월 아하우젠에 모여서 개신교 동맹을 결성했습니다. 개신교 동맹이 결성되자 카톨릭에서도 막시밀리안 1세 주도로 개신교 동맹에 대항해서 1609년 7월 카톨릭 제후연맹이 바이에른 공국의 수도 뮌헨에서 결성된 것입니다. 30년 전쟁의 발단, 전개 확산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보헤미아의 후스파 교인들은 16세기 후반부터 칼빈주의를 수용하고 있었습니다. 루돌프 2세의 동생 마티아스가 신성 로마 황제에 즉위하면서 칼빈주의가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루돌프 2세가 1609년 보헤미아 사람에게 허용했던 종교적 자유를 마티아스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개신교 억압 정책을 쓴 것입니다. 후계자로 지명된 페르디난트 2세는
개신교 탄압 정책을 더 강화해서 클로스터 그랍과 브라우나우에 있는 두 도시에 개신교 예배당을 강제 철거해 버렸습니다. 이런 개신교 억압 정책에 분개한 보헤미아 개신교도들이 하이니 마티아스 투른 백작의 지도하에 들고 일어나서 1618년 5월 22일 황제 마티아스의 두 총신 마르티니츠와 슬라바타를 프라하 시내에 있는 흐라진 성의 창밖으로 내던진 사건이었습니다. 곧 실레지아, 모라비아, 헝가리, 지벤부르겐, 오스트리아 일부 지방에서도 동일한 프로테스탄트들의 봉기가 발생했습니다. 마티아스 황제는 개신교 세력을 봉쇄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개신교도들의 저항이 보통 큰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618년에 30년 전쟁이 시작되었고 이 전쟁은 1648년까지 30년 동안이나 계속된 것입니다. 이를 시대별로 구분하면 1618년부터 1625년까지 진행된 보헤미아 팔츠 전쟁을 시작으로 1625년부터 29년까지 전개된 덴마크 니더작슨 전쟁, 1630년부터 34년까지 진행된 스웨덴 전쟁, 그리고 1634년에서 48년까지 진행된 프랑스 스웨덴 연합군 전쟁 기간으로 크게 4개의 단계로 대별해 볼 수 있습니다. 마티아스가 1619년 3월 세상을 떠나고 페르디난트 2세가 새로운 황제에 선출된 후 바이에른 공 막시밀리안 1세 스페인군과 작센 선제후국의 군대 교황 바울 5세가 황제군에 합류해서 개신교에 대항한 것입니다. 보헤미아 왕 프레드리 5세가 이끄는 개신교 세력은 힘없이 붕괴되기 시작했고 그 결과 개신교의 거점 보헤미아는 엄청난 피해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독일에서 발생한 개신교도들의 붕괴 소식을 접한 덴마크 왕 크리스티안 4세는 독일 개신교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신성 로마 황제 페르디난트 2세와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렇게 30년 전쟁은 덴마크가 개입하면서 국제 전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카톨릭은 황제군이 승승장구하면서 세력을 더욱 확산해서 1555년 이후에 잃었던 세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개신교는 생존마저 위협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구원군으로 등장한 나라가 바로 스웨덴이었습니다. 스웨덴 왕 구스타프 아돌프가 전쟁에 개입하면서 30년 전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스웨덴이 위험 부담을 안고 전쟁에 개입한 이유는 니더작센과 폼머는 지방이 황제군의 수중에 들어간 것이 발트해 연안 지역에서 스웨덴 세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는 계산 때문에 그랬습니다. 황제군의 세력 확장은 상대적으로 스웨덴의 영향력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1631년과 1632년 카톨릭과의 전투에서 스웨덴군이 큰 승리를 거두면서 어느 정도 개신교와 카톨릭 세력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1635년에 페르디난트 2세는 회복령을 철회하고 개신교와의 화해를 도모했습니다. 프랑스가 스웨덴과 동맹을 맺고 스페인과 싸움을 계속 또 했습니다. 1637년 30년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새로운 국면으로 전쟁이 접어든 것은 페르디난트 3세였습니다. 1637년 페르디난트 2세가 사망하고 그의 아들 페르디난트 3세가 즉위했는데 그는 경건한 카톨릭 신자였지만 부친처럼
완고하고 편협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페르디난트 3세는 더 이상 전쟁을 계속하는 것이 손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외국 군대들에 의해서 시달렸던 신성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전쟁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기 시작했고, 특별히 독일에서 더 심했고, 스웨덴도 철군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프랑스도 자국의 유익을 가져올 수 있다면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의향은 없었습니다. 명분만 주어진다면 이제 종전은 시간 문제가 된 것입니다. 1648년 베스트팔렌 평화 조약이 드디어 체결됩니다. 1648년 10월 24일 독일 베스트팔렌 지방에서 신성 로마 황제 페르디난트 3세, 프랑스 왕 루이 14세, 그리고 스웨덴 여왕 크리스티나 사이에 128조로 구성된 베스트팔렌 조약이 드디어 체결되었습니다. 그 결과 30년 전쟁이 종식되고 유럽의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 조약은 프랑스어로 쓰여졌습니다. 30년 전쟁에 참전한 신성 로마 황제, 프랑스와 그 동맹국 왕들, 제후들이 참여한 조약이었습니다. 이 조약은 국제조약으로 국제법의 시초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영토와 주권을 가진 근대 국가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하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베스트팔렌 조약의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저는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 조약이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면 그것은 종교의 자유를 명문화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555년에 아우구스부르크 화의를 인정하고 제후가 로마 카톨릭 루터교회 그리고 칼빈주의 개혁교회 중 택일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 것입니다. 프로테스탄트 국가들이 로마 카톨릭의 탄압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각국에 주어졌습니다. 그 결과 각 제국령의 통치자는 자신의 종교를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개혁교회가 법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고,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와 로마 카톨릭이 법 앞에서 평등하게 규정된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명문화시켰다고 하는 점에서 저는 이 베스트팔렌 조약에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이 조약 체결로 30년 전쟁이 종식되고 네덜란드와 에스파냐 사이에 지속된 80년 전쟁이 종식된 것입니다. 그래서 30년 전쟁이 종식되고 네덜란드와 에스파냐 사이에 80년 전쟁이 종식됨으로 말미암아 유럽의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셋째, 참전국의 지위를 명문화시킨 것입니다. 네덜란드가 스페인에서 독립하고 스위스는 신성 로마 제국에서 독립하고 프랑스는 메츠, 툴루스, 로렌 지방 근처에 베드띵 주교령과 알사스의 10개의 동맹 도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스웨덴은 오데르, 엘베, 베저 강의 하구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넷째, 자연스럽게 새로운 패권주의 국제질서가 형성된 것입니다.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16세기 유럽의 패권주의가 무너지고 새로운 17세기 패권주의 국제질서가 등장한 것입니다. 합스부르크 왕가는 위력을 상실했고 신성 로마 제국은 급격하게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고 로마 카톨릭이 유럽에서 영향력을 상실하고 그와 함께 로마 카톨릭 국가였던 스페인의 영향력도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30년 전쟁을 주도한 프랑스의 위상은 매우 높아져서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토도 확장되어서 패권을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와 스위스가 신성 로마 제국에서 독립을 하게 되었고, 프로테스탄트 종교의 자유를 명문화시켜서 종교를 기초로 한 독립국가 탄생, 강력한 새로운 패권주의 국제 질서가 등장해서 30년 전쟁과 베스트팔렌 조약은 유럽의 종교 정치의 지형을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30년 전쟁에서 승리한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 영국이 부상하는 새로운 패권주의 질서가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스트팔렌 조약이 국제조약이면서 삼위일체 이름으로 조약을 시작하는 매우 엄숙한 종교 조약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가장 거룩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첫 조약 첫 문장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 그리고 관련된 각 모든 사람 혹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소속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지난 여러 해 동안 신성 로마 제국 안에 불화와 시민 분열이 일어나서 그 정도가 증가해서 모든 독일에서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들, 그리고 특별히 프랑스가 길고 잔인한 전쟁의 무질서에 관여하게 되었다. 그런 후에 서문에서 30년 전쟁에 관여된 왕과 제후들을 비롯한 중요한 인물들을 일일이 열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조약의 머릿말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통신 위임장 및 정권을 상호 주고받은 후 이 조약의 말미에 그 사본이 삽입되며 신성 로마 제국과 다른 군주들과 국가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기독교 세계의 유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항에 일치하고 동의했으며 이를 동일하게 시행한다 라고 그렇게 명문화시키고 서문이 끝납니다. 그리고 1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황실 폐하와 가장 기독교적인 폐하 사이, 또한 모든 동맹국과 황제 폐하의 지지자 오스트리아 왕과 그리고 그들의 상속인 및 계승자 사이에 기독교적이고 보편적인 평화와 영원하고 참되고 진실한 친교가 있을지어다. 이 평화와 우호는 성실과 열정으로 지켜지고 배양되며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 명예 및 유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하여 사방에서 그들이 신성 로마 제국의 이 평화와 우정을 볼 수 있고 선하고 충실하게 이웃을 대접함으로써 프랑스 왕국이 번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조약 1조에 조약 당사자들 조약 목적 그리고 상호 의무와 책임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베스트팔렌 조약 1조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와 프랑스와 관련된 관련 연맹국들, 기독교적이고 보편적인 평화, 그리고 평화를 증진시킬 상호 의무를 명시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한다면 이 평화 조약으로 종교개혁 후 계속된 개신교와 캐토릭의 대립이 종식되고 진정한 종교의 자유가 주어져서 유럽은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베스트팔렌 조약의 체결은 근대사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칼빈주의자들에게도 종교의 자유가 주어졌고 네덜란드와 스위스가 분리해서 독립국가를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800만 명이 넘는 너무도 많은 희생을 앗아간, 생명을 앗아간 이 포악한 30년간의 종교전쟁으로 일반 민중들이 종교에 점점 더 식상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위해 시작한 30년 전쟁이 사람들로 하여금 종교에서 멀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 결과 전통신앙에서 이탈해서 자연과학이나 인간의 이성에 기초한
합리주의 신앙이 급속히 유럽에 확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 17세기는 이성의 시대, 18세기는 계몽주의 시대라고 유럽의 역사를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